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능곡 행주 대구 커뮤니티의 앤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석환 후보님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몇 가지 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구를 맞았습니다. 네. 그 고양시에도 이제 뭐 덕양구 개발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 들었고요. 근데 일단 저희 능곡 대구 행주의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이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게 솔직히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거든요. 이게 2010년도부터 지금 14년까지 논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린벨트는 이제 언제쯤 풀어주시고, 요 약 60만 평 된 개발이 언제쯤 이루어지니까 이제 저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곡은 5개의 전철 및 지하철이 이제 철도가 환승되는 데잖아요. 이렇게 5개 이상 되는 데는 사실은 서울의 강남, 이 중심, 강남의 중심이 사실 삼성역이거든요. 앞으로 GTX 노선대 다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역과 그다음에 대곡역이 경기 북부의 축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대곡뿐만이 아니고 덕양, 더 크게 말하면 고양시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에 대한 것은 아주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잘, 그리고 아주 계획성 있게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과거 아까 지금 12년 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0년 전부터 이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발 계획들이 계속 늦춰진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개발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지금은 이미 그것들이 개발의 압력이 거의 목까지 찼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서해선까지 이제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GTX가 이제 곧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개발 압력이 너무나 폭발해서 더 이상 이제 늦출 수가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발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할 거냐, 우리 지자체가 공영 개발 형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국가 주도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LH 주도, 국토부와 LH 주도로 3기 신도시 같은 그런 형태로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개발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빨리 복합 개발이 되고, 이 부분들이 자족 기능을 가져서 어떤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주민 편의 시설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돼야 되고, 지금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점이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정부는 이 개발을, 그린벨트도 풀고 그런 유휴지의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인데다가, 지금 또 고양시장님은 또 여당 출신이시고, 여기에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되어야만이 이 3박자가 맞춰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토목공학과 교수를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나라 국가산업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 도시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이제 시장님께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곡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쏘시는지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만약에 후보님께서 당선이 된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이 대곡역 개발에 앞장 서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약속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물순환 도시, 한강과 창릉천과 일산호수공원과 고양항을 만드는 물순환 도시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대곡역세권을 확실하게 빨리 개발을 해서, 그것이 이 공공성과 함께 그다음에 편의성, 쾌적성, 이런 부분들, 이 대곡역세권은 가장 혜택을 보고 가장 많은 배려를 해야 될 때가 능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 화정에서는 접근권이 좋은데, 능곡이 앞으로 뉴타운과 많은 수의 인구가 지금 유입될 텐데, 능곡의 접근성이라든지 능곡의 이용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공 역세권의 경제성, 즉 BC가 나오지를 않아요. 따라서 능곡에 있는 분들의 주민들의 편의성과 능곡의 주민들의 있는 분들이 얼만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교통 영향 평가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제성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개발 압력은 사실은 행신보다는 아니 저쪽에 있는 화정 쪽보다는 네. 능곡 행신 쪽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 뭐 단차도 있잖아요. 지금 그 단차를 어떻게 극복하면 지금 단차뿐만이 아니고 지금 능곡은 한강도보다 낮아요. 거기가 홍수도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홍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 그건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대공 역세권 복합 개발하면서 거기에 재난재해 방지 도시 시설까지 들어가야 돼요. 대장천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그 개발과 그런 것들은 대공 역세권과 지금 능곡의 재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최근의 트렌드인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공 역세권은 제가 자신하건대 시장님하고 저하고 합쳐서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을 여러 번 계획이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이미 계획들이 어느 정도는 좀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큰 틀에서는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언제 시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딱 하나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것은 부동산의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많은 건설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많은 건설사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냐, 소극적으로 할 거냐, 중간중간에 그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족성의 기능을 가진 신도시의 개념 그리고 주변의 여건들과의 연계성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는 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이거 덕양구에는 솔직히 백화점도 없고 그리고 각 대학병원도 화정의 명지병원이 있긴 하지만은 능공에도 좀 더 대학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대림 2차 아파트부터 이제 그 토끼굴로 해가지고 대곡역 1번 출구 가는 길이 있잖아요. 여름만 되면 거기는 항상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이동을 못해요, 이용을.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빠른 시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토끼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갈 때마다 저도 느끼는 게 이 부분은 우선 당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에 있는 재난안전과 재난과죠. 그리고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 이쪽이 두 부분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데 재난안전과의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쪽 부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정리하는 방법은 펌프장을 만들어서 한강으로 퍼내는 방법이 있는데 펌프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거리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유수지를 만들면 입지가 안 나옵니다. 아니면 중간에 저류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땅에다가 물을 채우는 탱크를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저류조라고 하는데 저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을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아침에 새벽에 비가 와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그 물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 안전의 차원에서 제가 시청에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공 역세권 개발보다도 훨씬 더 급하게 우선 당장 일이라는 게 대소한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빠르고 급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밤에 늦은 시간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워요. 여기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니기 참 위험한 동네라서 일단 펌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개발이 되면은 그 가장 저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안전한 도시가 돼야 되죠. 이거랑 또 좀 더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GTX 출구에 능곡 방향에 출구가 없어요. 이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능곡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제 1번 출구로 해서 수만 명이 이동을 해요. 다니고 뭐 출퇴근만 해도 몇 명이 다니고. 근데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이제 개통이 되는데 출구가 없다라는 것도 이거는 뭐 국토부에서나 뭐 능곡 주민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 주민으로서는. 네. 뭐 무시하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소외됐다,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 네. 실제로 GTX에서 그 전체적인 그 영향 검토를 했을 때 능곡의 상황을 검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시공상에서 단차가 있고 거기는 고가가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상의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기술이 있어요. 저희 그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 그 시행 측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그럼 능곡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면은 출구는 내줄게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할까요?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있는 경우, 즉 우리가 기존 길이 있고 우리가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다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수익자 부담으로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민자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거기를 가는 것은 대안이 없어요. 그 길 밖에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안이 없는 것은 공공성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걸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토목과 교수 30년 건설교통위원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죠.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돌아가더라도 돈을 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 이 부분이 절대 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거기는 최소한 스카이워크를 만든다든지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이쪽 그 단차 있는 부분에서부터 넉넉히 넘어서 있는 데까지 정도는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게 결국은 그 GTX의 어떤 그런 사업 주체도 이용자들이 많아야 그 이익이 나는 거 아니겠어. 이용자들을 많이 하게끔 해야지. 만약에 그 부분들이 그쪽이 불편해서 안 가고 다른 자기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서로 좋지 않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무조건입니다. 너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능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추가 조건. 그래서 뭐 지금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2구역, 5구역 그리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능구역, 6구역 그 능공이 앞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 대림, 그 롯데나 두산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우측에 술집이 많아요. 그 좀 밤에 운영하는 그런 술 파는 그런 술집이 많은데 그 옆에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저희로서는 이제 자녀 키우는 학부모로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능곡에는 지구대가 없어요. 그래 이 지구대를 설치에 대해서 좀 지구대를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인구 대비. 네. 인구 대비에 대해서 어디에 하나씩 지구대를 설치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틀이 있을 거고요. 그게 일종의 이제 어떤 행정상에서의 설치 기준 같은 게 있을 거라고요. 또나 아니면은 아주 심각한 범죄 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보여져요. 능곡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굉장히 저녁에 그 시야 확보도 어렵고 또 노후되고 아주 오래된 지역에서의 그런 술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우선지대로 좀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구대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좀 완화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경찰청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면밀하게 봐서 우리가 이런 거죠. 법으로 뭐 거리가 얼마 이상, 인구가 몇 명 이상 이렇게 지구대가 설치 기준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 어린이들이나 아니면은 학교 교육상의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영향성이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상당 부분들이 외져 있고 나름대로 치안이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부분은 지구대 혹은 지소가 아니면은 이렇게 출장소 같은 형태로 지소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조례 제정이나든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 출장소인가 그 능곡 3구역 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뭐 지구대가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답변은 행신에서 역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조례나 이런 부분을 저희 시민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그것은 이제 제가 우리 제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네네네. 또 그게 만약에 더 윗부분에서 국가 뭐 법령이라든지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할 거고요. 우선 당장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은 시장, 즉 단체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단체장과 협조를 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뭐 지구대 지소를 하나를 우선 더 만들어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그런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면 근데 정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당장 이제 그 지역이 능곡 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은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제 지구대가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 그 전에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 전에 문제가 즉 우리가 모든 범죄와 모든 안전의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사전 투자를 하고 예방 투자가 효율성이 즉 13배가 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3분의 1만 투자를 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부분은 사고가 나서 사후 약방으로 정리를 하면은 10배 이상의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것은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유입되고 최근에는 이제 능곡 쪽이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젊은 신혼들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인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어린 자녀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전 지구상에서 지금 기후변화가 가장 위기가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물론 100% 동의.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중요한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정부와 정치권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곡에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뭘까요? 능곡초. 1번. 예? 능곡초.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저희 이름이 토당초등.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지금까지 다 돌발 질문이었지. 지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1인당 교사 학생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학생들의 그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네.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학교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에서도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지금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잘 키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바쁜 시간 좀 시간 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좀 흘렀는데 제가 짧게 몇 말씀은 좀 여쭤보고 예. 좀 인터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 방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능곡 6구역에 이동환 시장님과 합쳐서 빨리 사업 시행 인사 나보고 개발이 돼야 그 술집도 없어지고 그 주변 우범지들도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토당초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이제 토당 근린공원이 있어요. 네, 예. 거기도 지금 거기 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네. 공원도 이제 5구역이 이제 내년에 이제 철거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2,500가구가 들어서는데 그 앞에 근린공원을 빨리 좀 개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한강변에 아까 창릉천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만든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이제 한강변 자전거 도로 네.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 지금 대장천 주변에 행신동에 이제 상사천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는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대장천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여기는 개발이 좀 안 돼 있고 대장천은 지금 그 개발이 안 돼 있을 뿐만이 아니고 수량도 그렇고 수질이 너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강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농로와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도 이제 지형적으로 이렇게 단차가 좀 있는 관계로 해서 연결성이 굉장히 부족해 지금 있어서 그 부분은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그쪽에 이제 대장, 토당 이런 데가 농지 정리를 구획 정리를 통해서 농지 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농업용 수로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존에 있는 수로들을 기존에 있는 하천을 끌어다가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형태의 수로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하천의 기능을 못하도록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천에 가서 쉬고 싶고 하천을 통해서 산책을 하고 싶고 하천에 가서 어떤 정서적인 함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지금 전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창릉천 프로젝트에 따라서 또 대장천은 대장천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장천 지금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릉천 프로젝트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천 정비를 하고 하천 정비를 하면 크게 치수적인 부분, 이수적인 부분, 그다음 환경적인 부분 세 가지인데요. 치수적인 것은 당연히 홍수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이수적인 부분. 나머지는 환경과 친수예요. 친수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강변에 있는 우리 고양시는 어떤 하천이어도 한강으로 진입해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위에는 팔당도 갈 수 있고 양평도 갈 수 있는 충주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고 위로는 인진강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다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덕양이 능곡 재개발 지금 재건축이 되고 행신은 노도시특별법에 지금 행신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재건축 형태가 되고 창릉 신도시 들어서고 창릉천 통화하천 프로젝트가 되면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물리면서 가장 최첨단의 복합환승센터 대공역세권이 종합개발되면서 대공역세권의 중심은 제가 이제 특징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세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대공역세권의 그 가장 중점 지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마트 도시를, 스마트 타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ICT와 IoT를 결합한 그런 형태의 자동 제어 시스템, 안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로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자족 기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족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하느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지만 그리고 강하고 가장 파급력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은 바이오 헬스, 특히 의료 산업은 지금 해외에서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맞아요. 있는데 중국에서 많이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요즘에 한국 의료 기술이 좋다고 성형 수술을 하러 왔어요. 아니면 우리 의료 기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암 수술을 하러 왔어요. 대학병원은 수술하고 최대 2주 이상은 입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고 며칠 있다 다 퇴원을 시켜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어를 하는 케어 시스템부터 그다음에 그런 의료 통역 시스템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하고 어떤 병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의료 관광을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바가지 쓰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돌아가고 한국을 욕하는 거예요. 그 브로커들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해서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해서 수술하고 나와서 여기서 충분하게 치료와 가료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형태가 자족성을 좀 높인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고양시는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터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 그만큼 100만이 넘도록 특례시가 될 때부터 사람은 모였지만 자족 기능은 떨어져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과거 한 10여 년 전보다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한 60%였는데 지금 30%좀 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그런데 그러면은 계속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낮아지면 아세요? 혹시 서울보다 우리 주민세가 더 비싼가? 맞아요. 7천이가 8천이 아닌가 더 올랐을까요? 거의 배에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례시가 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족성이 없이 100만이 넘는 도시, 종합대학교가 하나 없는 도시 봤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대학교도 저희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저기 100만이 고양동 넘는 가는 게 도시에, 있지 않나? 아니 100만이 넘는 도시에 기업 하나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큰 지금-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족성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우리 전체에 약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한 16만 명 정도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가족들까지 하면 서울에 의지되고 되는 게 서울 쪽으로 머리 기대고 자는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자족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종합대학교도 만들어지고 기업들도 유치되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교통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하루 잘할 것 같습니다.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6구역 말씀하셨는데요. 6구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 중에 상가 비율, 상가 비율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 시장님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건 바로 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자, 충족을 하게 되면 10% 상가 비율 10%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면 바로 시행해 줄 수 있느냐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정말입니다. 이거 시장님한테 확인하셨거든요. 예, 뭐 잘 될 거라 생각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공 역세권 개발 중에서 아마 기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토지를 원형지 금액으로 매도를 해줘야 큰 기업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게 대공역이 역세권이 좋게 보이지만은 큰 틀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이 보기에는 롯데나 삼성이 들어오기에는 대곡이 어떻게 보면은 계륵처럼 50만 평, 60만 평도 적어 보일 텐데 저희가 업무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토지를 무상으로 거의 줄 정도로 돼야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롯데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면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토지가
뭐 환지 매수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이제 공영 개발이 됐건 뭐 민간 개발이 됐건 토지 원가 조성 원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떤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어떤 큰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그건 약간의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성 원가를 낮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나머지의 조성 원가를 낮추면 나머지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조성 원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조성 원가로 공급을 할 때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조성 원가만큼 낮추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방법에 혹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뭐 이제 방법론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제가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여당 정부와 여당 시장 그리고 같은 여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야만 이게 진행이 빨리 된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여당인데 다른 분들이 야당이 된다든지 반대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일의 추진 속도는 굉장히 더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과 전체적인 틀의 어떤 큰 규모의 이런 개발 사업이라든지 국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이 지역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의 어떤 노력과 전문가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능곡 행주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대곡 지역에 있는 여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제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조금이라도 더 전문가고 조금이라도 더 열의를 가지고 조금 더라도 더 진정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해 주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고양시장님을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국회에 가서도 이 부분들만큼은 제가 제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 지역을 앞으로 흰 도화지 같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중앙정치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지역에 대한 정치와 지역에 대한 발전에 집중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2번 정석환 후보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